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과학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학예평가를 치른 날이죠. 학예평가 치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모두 원하는 점수를 받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본 이 학예평가 문항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예평가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서 풀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험지의 느낌과 특징적인 문항을 살펴보고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학2도 전반적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시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념적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특별히 살펴보아야 될 문항들부터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서 2번에 여기 니은선지의 표현이 낯설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물입자의 원운동 궤적이 있죠. 자, 이 물입자의 원운동 궤적의 지름이 바로 파고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좀 니은선지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하고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7번 문항이 좀 자료적으로 특이한 문항이었는데, 우선 7번 문항은 대단원 1단원인 중력장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인 우리나라의 지질과 관련된 이 자료가 서로 엮여져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단원 1단원과 3단원이 엮여져서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 문항은 그 두 단원이 융합된 단원 융합형 문항이었다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였을 것 같아요. 3페이지에서는 14번의 니은선지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과 프톨레마이스의 우주관의 특징들이 많잖아요. 그 특징 중에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 비교, 이렇게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 비교와 관련된 특징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에서는 여기 있는 이 17번의 이 분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분수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수를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분수가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선지의 이 분수의 의미는 27번 문항을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학예평가의 전체적인 느낌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카는 흑연을 주요 원료로, 한 연필을 나는 고룡토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 도자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흑연과 고룡토 보자마자 이 광물 자원은 비금속 광물 자원인지 금속 광물 자원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일단 흑연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죠. 그리고 여기 고룡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비금속 광물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연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어느 광상에서 주로 나타나요? 그렇죠. 변성 광상에서 주로 산출이 되고요. 이 고룡토는요, 무슨 광상에서 주로 산출돼요? 퇴적 광상에서 주로 산출되죠?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의 흑연은 화성 광상에서 산출된다. 가의 흑연은요, 변성 광상에서 주로 산출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되겠고요. 니은, 나의 고룡토는 비금속 광물 자원에 해당한다. 자, 나의 고룡토는 그렇죠. 비금속 광물 자원에 해당되죠. 맞는 선지고요. 디귿, 가의 흑연과 나의 고룡토는 모두 재련 과정을 통해 얻는다. 자, 여러분, 재련 과정은 무슨 광물 자원에서 얻는 거예요? 금속 광물 자원에서 얻는 거죠. 근데 가의 흑연과 나의 고룡토는 모두 비금속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련이 아니라 분쇄 과정을 거쳐서 얻는다라는 것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해파가 진행할 때 해수면 위에 떠있는 갈매기가 물입자의 원운동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해파가 진행할 때 물입자가 원운동하기 때문에 이 해파는 심해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해파의 진행 방향은 A이다. 자, 이렇게 무립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심해파든 천해파든 이렇게 해수면에서 운동하는 무립자 있잖아요. 해수면에서 운동하는 무립자는요. 우선은 마루에서 무립자가 이렇게 운동할 때 마루에서의 무립자의 운동 방향은 곧 해파의 진행 방향과 같고요. 골에서 무립자의 운동 방향, 여기죠. 무립자 운동 방향은 해파의 진행 방향과 서로 반대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골이잖아요. 골에서 이 무립자의 운동 방향이 지금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자, 골에서의 무립자의 운동 방향은 해파의 진행 방향과 반대이죠. 해파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파의 진행 방향은 B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파고가 높아지면 갈매기가 움직이는 원계적의 지름은 더 커질 것이다. 자,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무립자 운동,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움직이는 자, 무립자나 혹은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타원 궤도겠죠. 자, 그래서 그 타원 궤적에서 단축이나 이 원궤도의 지름이 의미하는 것을 좀 파악하면 좋겠어요. 자, 해수면에서 무립자는요, 이렇게 해파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자, 마루에서는 이 원운동의 맨 위에 위치하고, 그리고 골에서는 원운동 궤적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원운동 궤적에서 가장 무립자가 아래에 위치할 때는요, 해파에서 골에 위치할 때고, 가장 위에 위치할 때는 해파에서 마루에 위치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과 마루 사이의 이 높이가 바로 뭐예요? 이 높이가, 그렇죠. 파고가 된다라는 거죠. 얘가 바로 파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립자 운동 궤적의 지름이 바로 파고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고가 높아지면 이 지름 자체가 파고니까 갈매기가 움직이는 원궤적의 지름 자체가 더 커질 것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해파가 진행할 때 무립자는 원운동을 하며 해파와 함께 이동해요. 자, 무립자는 매질이기 때문에 해파와 같이 운동하지 않고요.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단순히 원운동하면서 계속 원운동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 그 디귿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바람의 방향이래요.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북반구 이거 표시해주고요.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합니까?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인지하고요. 자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지금 이쪽입니다. 그랬을 때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 직각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에크만 수송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숙지하고 선지를 자 보기 전에 P도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북반구에서 지금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무슨 기압이 위치한 거예요? 그렇죠. 고기압이 위치한 거죠. P는 고기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선지 볼게요. P에는 고기압의 중심이 위치한다. 네, 이거 맞는 선지죠. 자, 니은 볼게요.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A이다. 아니요, B라고 했죠.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표층해수는 P로 수렴하여 용수를 일으킨다. 자, 지금 우선 표층해수가 에크만 수송 자체가 에크만층, 즉 마찰층 내에서의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이니까 에크만층 자체의 이동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크만층, 그러니까 표층해수가 지금 고기압 쪽으로 모여들고 있죠.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층해수의 수렴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수렴이 나타나는데 용승이 일어나요? 수렴이 일어나면 용승이 아니라 오히려 침강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표층해수가 많아지니까 굳이 심층해수가 용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용승이 아니라 침강을 일으키는 게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성단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는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을 때 성단의 색 등급도 나타낸 그림카드 3장 준비하고요. 그림카드 ABC는 각각 성단의 형성 초기, 그리고 초기로부터 50억 년 후, 초기로부터 100억 년 후 중 하나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색 등급도를 보면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전향점 파악해야죠. 전향점이 지금 A는 여기 있고요. B는 전향점이 여기 있고 C에서는 전향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전향점의 정의는요. 주계열 단계에서 주계열 이후 단계로, 그러니까 주계열을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 막 벗어나기 직전인 별을 색 등급도에 나타냈을 때 위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별들은요 모두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기 직전인 별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주계열성에서 주계열성의 강도가 작을수록 수명이 어때요? 수명이 길어지는데, 자, 지금 전향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말은 전향점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색 등급도에서 전향점이 아래로 내려올수록요 이렇게 수명이 긴 별조차도 지금 주계열 이후 단계로 지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향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성단 자체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A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B가 많고 C가 가장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C가 지금 형성 초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이죠. B가 그 다음이고 A가 가장 늙은 성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등급의 특징 작성하고요. 성단의 진화가 진행된 순서에 따라 그림카드를 배열하면, 이거 그냥 그대로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니은이죠. 자,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전향점은 A보다 B에서 광도가 더 큰 곳에 위치한다. 전향점 여기 표시했죠. A보다 B에서 광도가 더 큰 곳에 위치한다. 자, 이거 맞는 선지죠. 니은. 전향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C는 지금 전향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CBA. 니은은 CBA다. 맞죠? 그래서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표는 두 광물 A, B의 화학식과 S화역보 3연체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는 각각 감람석과 석영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독립 3연체 구조. 그러니까 결합 구조가요. A는 독립형 구조네요. 독립형 구조고 B 자체는요 망상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독립형 구조를 갖는 광물은 감람석입니다. A는 감람석이고요. B는요 망상 구조를 갖는 석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감람석이다. A 감람석 맞죠? 자, 니은 5분의 SI. 자, SI 대 5의 B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감람석은 1대 4, 석영은 1대 2죠. 자, A는 그러면 몇이에요? 5분의 SI니까 A는 4분의 1, B는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A가 B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A와 B는 모두 깨짐이 나타난다. 자,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상 구조 있죠? 이 S화역보 독립 3연체끼리 모두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 S화역보 독립 3연체끼리 모두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합력이 한 광물 내에서 결합력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면 광물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 광물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짐이라고 하죠. 따라서 A와 B는 결합력 자체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모두 깨짐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하고요. 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판경계 부근의 단면과 이 지역의 지각 연료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요 섭입대가 위치한 곳임을 알 수 있죠. 섭입대에서는 지금 이 해구가 나타나는 곳에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멘틀 대류 하강류가 나타나니까 열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해양판 자체가 매우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침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우니까 열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연료량이 낮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는 열이 있죠. 마그마열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지표로 올라오는 열 에너지가 있어서 연료량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각 연료량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양이다. 그렇죠. 지각 연료량은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의 지표로 이렇게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요. 자, 니은. A에서 지각 연료량이 주변보다 낮은 이유는, 자, A에서 지각 연료량이 주변보다 낮네요. 멘틀 물질의 하강과 관련이 있다. 자, 멘틀 물질 자체가 차가워져서 하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우니까 어때요? 열 에너지를 마음껏 내뿜지 못하겠죠. 열 에너지를 적게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량이 적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B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난다. 화산 활동에 의한 이 열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연료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귿도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중생대 화성암 A와 B의 분포를 나는 중력 이상 분포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성암의 분포를 보아하니, 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화성암은 무슨 화강암이에요? 맞아요. 대보 화강암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경상도에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 있는 이 화강암은 뭐예요? 그렇죠. 불국사 화강암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천지 보겠습니다. 기억.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대보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대표를 작성해보면, 자, 이만큼이 백악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중생대 말기, 그러니까 백악기 거의 시작하는 이 시점에 대보 화강암이 관입했고요. 그리고 백악기가 끝나갈 때쯤 백악기 후기에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인데 대보 화강암이 지금 A고요. 불국사 화강암이 B죠. 그러니까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니은. 기억에서 화성암 A가 분포한 지역은, 자, 이거죠. 주변보다 중력 이상이 대체로 크다. 주변보다 중력 이상이 지금 대체로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 틀린 선지. 자, 디귿. 실측 중력 빼기 편중 중력.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는 중력 이상이죠. 그래서 중력 이상 물어보는 거예요. 중력 이상이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니은은 지금 중력 이상 이 정도, 디귿은 중력 이상 이 정도죠. 그러니까 니은이 더 작죠.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크다는 아닙니다.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평각이 용도인 어느 지역의 질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점 기억에서 클리노미터로 주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가 그림을 보면, 가의 지질도를 보면 등합선, 자, 다시 등고선이 휘어진 방향과 지층 경계선이 휘어진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등고선은 이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데 지층 경계선은 이 방향으로 휘어져 있죠? 서로 반대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지형의 경사 방향이 뭐와 같아요? 지형의 경사 방향이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같고요. 그리고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지층의 생성 순서와 같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단면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형을 먼저 그리고요. ABC가, 자, 이렇게 지형이 있죠. 지형을 이렇게 그리고 ABC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ABC가. 그래서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지형의 경사 방향이 곧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같고요. 그리고, 자, A 위에 지금 B가 위치해 있고 B 위에 지금 C가 위치해 있죠. 자, B 위에 C 위치해 있는 거 맞죠? B 위에 C 위치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성 순서가 A가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A, B, C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생성 순서 방향도 A, B, C 방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정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를 지질도에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질도의 유형들이 많은데 그 많은 유형들 중에서, 자, 5가지 정도가 돼요. 유형이 5가지 유형들 중에서 이렇게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반대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형의 경사 방향과 그리고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또 지층의 생성순서 방향이 서로 같더라라는 점을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찍어 놓은 보충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그네를 보면 지금 주향이 얼마죠? 평각이 0도니까 주향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주향은 바깥쪽 눈금을 읽고요.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바깥쪽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북쪽을 기준으로 40도, 북쪽 기준으로 40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자, 이게 주향이 되겠습니다. 자, 순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은 A이다. 자, 생성순서가 A, B, C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 A 맞죠? 자, 니은 B의 주향은 40, N 40도 W이다. 자, 지금 기억에서 주향 수정했는데 기억이 지금 B의 위치니까 B층의 주향은 N 40도 W.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C층의 경사방향은 SW이다. 자, 경사방향 빨간색이죠. 주황색이죠. 경사방향 지금 동쪽이죠? 남서쪽이 아닙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9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지역류가 흐르는 북반구 저위도 해역에서 위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자, 이 위쪽 방향은 무슨 쪽이에요? 자, 여기서 위쪽 방향은요. 자,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 방향은 서쪽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이쪽 방향은요. 여기 이쪽 방향은 동쪽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역류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다. 자,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중력 가속도 곱하기 수평거리분의 해수면의 높이. 자, 수평거리분의 해수면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수압 경도력이 크다라는 거죠. 자,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A와 B 중에. A가 더 작죠. 그러면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도 볼게요. B 해역, 지역류에 작용하는 전압력의 방향은 북쪽이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수면의 경사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 작용하게 됩니다. 수압 경도력 작용하고 수압 경도력의 정반대 방향으로 전압력 작용하죠. 전압력이 무슨 방향으로? 남쪽으로 작용합니다. 이유는 틀린 선지. 자, 디귿. C 해역에서 지역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C 해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의 경사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반구 위치하니까 수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게 되는데 직각 오른쪽이면 여기 이 화면을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화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C 해역의 지역류는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흐른다가 맞겠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 칸은 서로 다른 번성 영역 A와 B를 나는 셰일이 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된 전파남과 편마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셰일의 변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셰일이 변성작용을 심하게 받으면 자, 점점 고변성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변화하냐. 셰일이 우선 전파남이 되고요. 그리고 천매함이 되죠. 천매함이 되고 자, 그리고 편함이 되고 편마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개, 전파남과 천매함 같은 경우에는 암석의 압축작용을 받아서 입자들이 재배열돼서 좀 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배열된 입자들이 서로 쪼개져서 쪼개짐이 발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편함과 편마함. 여기에서는 이제 염리구조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편함에서는 편리구조 발달하고 편마함에서는 편마구조 발달한다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A는요. A 변성 영역은요. 온도가 매우 높고 깊이가 얕으니까 압력은 작죠. 온도가 높고 그리고 압력이 작은 변성 작용을 우리는 접촉 변성 작용이다 라고 한다 했고요. 자, 그리고 B는요. 압력과 온도가 모두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변성 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세일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일어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광역 변성을 받는데 이 기억, 전파남은 좀 저변성 작용, 약한 변성을 받고요. 편마함은 좀 고변성, 많이 변성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편마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자료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기억은 A에서, 니은은 B에서 주로 생성되나요? 기억과 니은 모두 B에서 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기억과 니은 모두 측리가 완성된다. 자, 여러분. 측리는 어디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퇴저감에서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요, 기억과 니은은 퇴저감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기억과 니은은 뭐예요? 변성함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는 측리가 아니라 염리가 발달한다 라고 말해야지 맞겠죠? 자, 디귿 볼게요. 기억보다 니은이 큰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되었다. 기억보다 니은이 지금 큰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페이지 마무리하고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 가는 어느 날 형성된 구름의 모습을 나는 단열감률과 서로 다른 기온감률 AB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C 대기 안정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대기 안정도는 공기덩어리를 상승 또는 하강시켰을 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려는 정도를 대기 안정도라고 하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수록 안정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기덩어리 소환합니다. 공기덩어리 이렇게 소환했어요. 자, 그리고 공기덩어리를 한번 상승시켜 봅시다. 우선은 불포화 상태에서 상승시키면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하는데 지금 A일 경우에는 보세요. 공기덩어리 온도가 이 기온보다 어때요? 높잖아요. 기온보다 높으니까 공기덩어리가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덩어리 제자리로 안 돌아오죠? 그럼 안정도가 매우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포화 상태 공기라면 공기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여기에 위치하죠. 그러면 A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덩어리도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원래 자리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A는 포화 상태인 공기와 불포화 상태인 공기에서 모두 불안정하기 때문에 절대 불안정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A는 절대 불안정. 자, 마찬가지로 B도 한번 볼게요. 자, B를 보면 공기덩어리 소환시키고 공기덩어리를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불포화 공기덩어리의 경우에는 상승시키면 여기에 위치하죠. 그러면 기온보다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강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하네요. 자, 그리고요. 포화 상태인 공기라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죠? 그럼 B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한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기덩어리가 포화 상태인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불포화 상태인 경우에는 안정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안정도가 달라진다 해서 B는 조건부 안정이라고 부르죠. 자, C도 보겠습니다. 자, C도 공기덩어리 소환합니다. 그리고 공기덩어리 상승시킵니다. 상승시킬 때 건조 단열,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 공기부터 먼저 상승시켜 볼게요. 그러면 상승시켰더니 지금 주변 기온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상승한 공기 온도가 더 낮으니까 다시 하강합니다. 하강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안정하네요. 자, 그리고 포화 상태의 공기도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수분 단열선 따라서 상승하는데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으니까 다시 하강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C의 경우에는 포화 상태인 공기와 불포화 상태인 공기 모두에 대해서 안정하기 때문에 C는 절대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에서 나타나는 이 구름은 층운형 구름이죠. 층운형 구름이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대기가 안정할 때 나타나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기온 감률이 A인 경우, 그러니까 불안정한 경우 가와 같은 구름이 형성될 수 있나요? 층운형은 안정한 상태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억은 그래서 틀린 선지 되겠고, 자, 니은 A와 B 중 불포화 공기, 그러니까 건조 단열선을 따르는 공기입니다. 자, 불포화 공기를 일시적으로 강제 상승시켰을 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우는요. 자, A 같은 경우는 아까 절대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올렸을 때 계속해서 상승했죠.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안정인데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상승시켰을 때는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공기를 강제 상승시켰을 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조건부 안정인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디귿 볼게요.
기온감률이 C인 경우, 그러니까 절대 안정인 경우 대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나요? 대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한 경우는 불안정하다라는 건데 지금 C는 절대 안정하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하나는 각각 태양에서 관측한 주변 별들의 접선 속도와 공간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과 주변의 별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해 원궤도로 케플러 회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케플러 회전은 어떤 회전이에요? 속도가 루트 R분의 GM으로 구할 수 있는 회전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루트 R분의 1에 반비례하는, 루트 R에 반비례하는 회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회전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접선 속도 나타낸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공간 속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럼 공간 속도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A에서 D의 시속 속도를 나타낸 거 고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시속 속도가 플러스고요. 자, 그냥 멀어진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멀어지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 다가오고 있구나. 자, C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다가오고 있고 D는요 어때요? 멀어지고 있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수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시험수도 자체가 별이 멀어지거나 다가오는 그런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1번을 보면 A는 조금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C 볼게요. C는요 지금 태양에서 어때요? 태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거리를 일정히 유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C 자체가 멀어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C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자, A는 지금 멀어지고 있고, B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C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D는 멀어지고 있네요. 똑같네요. 그럼 뭔가 2번이 답인 것 같아요. 자, 3번도 볼게요. 자, A는 지금 태양으로 조금 다가오고 있나요?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C가 확실하네요. C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멀어지고 있는데 다가와야 되니까 3번 아니고요. 자, 4번도 볼게요. 4번은 보면 자, B가 확실하니까 B 볼게요. B가 다가와야 되는데 B가 지금 어때요?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볼게요. 자, 5번 B 볼게요. B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B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고도에 따른 지상풍의 풍향과 풍속을 해수면에 투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의 크기는 풍속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고도 0m에서 600m까지 기압 경도력의 크기와 방향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풍향이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왜 시계 방향을 변해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마찰력 자체가 감소하니까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풍속이 증가해요. 근데 전항력은요 2V 오메가 사인 파이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풍속이 커지면 전항력도 커져서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전항력이 커진다라는 말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전항력이 커지는데 전항력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점차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려면은 전항력이 어디로 작용해야 돼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 오른쪽 방향을 작용해야지 이렇게 점점 잡아당기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겠죠? 자,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항력이 작용하는 방구는 무슨 방구죠? 그렇죠. 북방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북방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이 지역은 북방구에 해당한다. 맞죠? 자, 니은. 고도 10m에서 마찰력은 남동쪽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바로 마찰력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은 남서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볼게요. 0m에서 600m까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상풍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맞나요? 맞죠? 시계 방향을 변하고 있죠? 디귿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가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두 우주간 A와 B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른 금성의 위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간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반달 이상의 위상이 관측되는 금성의 반달 이상의 위상이 관측되는 이 B 여기에 집중해야죠. 자, 이 B는 뭐예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간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A는 반달 이상의 금성의 위상이 관측되지 않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간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간이다. 아니요. A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간이라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지구로부터 금성까지의 거리가 1AU보다 커질 수 있는 우주간은 B이다. 자, 이걸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간은요, 지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지구 주변을 태양과 금성이 공전하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주전원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주전원의 중심을 금성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태양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여기 있어요, 여기. 태양은 여기서요.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태양의 중심과 금성의 주전원 중심 그리고 지구 중심이 연결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라고 했잖아요. 조건에서. 자, 이만큼이 1AU입니다. 자, 근데 이 1AU보다는 지금 항상 금성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가 1AU보다 항상 작습니다. 자, 그랬을 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간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태양계 모형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태양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태양 주변을 금성이 우선 이렇게 돌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고, 금성이 여기에 있다면 이만큼이 1AU니까 1AU보다 더 멀리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간에서는요, 1AU보다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간에서는 1AU보다 항상 가까이 금성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금성까지의 거리가 1AU보다 커질 수 있는 우주간은 이 코페르니쿠스 우주간 B라는 거죠. 얘는 맞는 선지. 자, 디귿 볼게요. B에서 금성의 위상이 상현달 모양일 때 금성은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자, 상현달 모양이라면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금성을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금성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랬을 때 태양빛 여기에 비치잖아요. 그러면 밤인 영역은 여기입니다. 밤인 영역 여기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부분만 볼 수 있잖아요. 이쪽 부분 바라봤는데 지금 오른쪽이 빛이 나네요.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모습이 이렇게 D자처럼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상현달 모습이죠. 그러니까 금성이 지금 여기, 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니까 동방 최대이각에 위치할 때 상현달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 최대이각에 위치할 때는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지평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금, 자, 지구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지평선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회전하고 있겠죠. 태양이 지금 지고 있어요. 태양이 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서쪽,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자, 여기가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금성이 무슨 쪽 하늘에서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금성이, 그렇죠, 서쪽 하늘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따라서 B에서 금성의 위상이 상현달 모양일 때 금성은 초저녁, 서쪽 하늘. 자, 지금 태양이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이고요. 그리고 서쪽 하늘. 자, 서쪽 하늘도 맞죠?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쌍성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별 A와 B의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공전주기 5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전주기 P는 5인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A죠. A가
5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선지 별 A와 B의 공전 속도는 같다. 자, 여러분, 공전 주기가 같은 거죠. 공전 속도는 다르죠.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B의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볼게요. 별 A와 B의 질량 B는 3대2다. 자, 공통계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B는 질량 B의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계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대3이니까 질량 B는 3대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은 그래서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디귿. 두 별의 질량 합은 태양 질량의 5분의 1배이다. 이건 이 공식 쓰면 되겠죠. 자, 두 별의 질량 합 MA 더하기 MB는요. G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P 제곱분의 A 3승인데 만약에 P가 단위가 년이고 A가 단위가 A라면 G분의 4파이 제곱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태양 질량 단위로 바뀌어져. 그래서 태양 질량 단위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량 합은 공전 주기와 그리고 A와 B 사이 거리만 하면 되는데 우리 다 구했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돼요? P 제곱 5의 제곱분의 A 3승 5의 3승이니까 5 태양 질량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별의 질량합은요, 태양 질량 5분의 1배가 아니라 5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페이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진을 관측한 관측소 A, B, C를 표는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관측소에 P파가 최초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아, P파가 최초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구했구나. 자, P파의 속도 6km/s라고 하고요. S파의 속도 3km/s라고 합니다. 진앙 A와 B 중 하나요. 자, 우선 진앙부터 찾아볼게요. 일단은 P파 최초 도달 시간이 3, 4, 8이잖아요. 자, 진앙의 거리가 멀수록, 자, 다시 진원거리가 멀수록 P파 최초 도달 시간이 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만약에 진앙이 A라면 A의 진앙거리가 B의 진앙거리보다 조금 더 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A, B 보면 A의 진앙거리가 더 가깝고요. 자, 그리고 B가 만약에 진앙이라면 B에서 A의 진앙거리가 B의 진앙거리보다 훨씬 멀다는 거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는 일단 아닌 거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진앙이 A에 위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통에서 진원거리도 구해볼게요. 자, 진원거리 P파의 최초 도달 시간 3초 걸렸으니까 P파의 속도 6km/s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 6 곱하기 3에서 18km가 되겠고, 자, B는 4초 걸렸으니까 6, 4, 24에서 진원거리 24km, C는 8초 걸렸으니까 6, 8, 48에서 48km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진앙은 A에 위치한다. 그렇죠. A에 위치한 거 맞죠? 니은, A에서 진원거리 18km 나왔습니다. 자, 디귿, C에서 구한 PSC는 B에서 구한 PSC의 2배이다. 자, 여러분, 진원거리는 P파의 속도 곱하기 S파 속도, 그리고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로 구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PSC로 곱한 값이죠. 자, 그러니까 PSC는 이거 상수 취급할게요. 상수 A라고 취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분의 D니까 PSC는 진원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진원거리가 지금 C가 B의 2배입니다. 따라서 PSC도 C가 B의 2배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C에서 구한 PSC는 B에서 구한 CSC의 2배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 5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측한 외행성 AB의 곱보기 등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곱보기 등급이 지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이만큼이 곱보기 등급 변화 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B는요, 변화 주기가 A보다는 훨씬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곱보기 등급의 변화 주기 자체는 회합 주기와 같죠. 그러니까 곱보기 등급이 이렇게 가장 클 때는, 자, 다시 곱보기 등급이 이렇게 가장 작을 때는 외행성의 경우에는 충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충에서 충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된다라는 거고, 충에서 충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회합 주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회합 주기는 누가 더 길어요? A가 B보다는 짧죠. B가 회합 주기가 더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외행성에서 회합 주기가 더 길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회합 주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AU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여기를 1년이라고 합시다. 1년이라 했을 때, 자,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회합주기 그래프가. 그리고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1년에 가까워지고 회합주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회합주기가 B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B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이 되고 A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로축은 뭐냐면 공전궤도 반지름입니다. 공전궤도 반지름. 공전궤도 반지름. 공전궤도 반지름이 누가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공전주기는 여기 이 공전궤도 반지름 세제곱과 같잖아요.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 공전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주기도 크니까 공전주기가 A가 B보다 더 길다라는 사실까지 이렇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 가지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지구와의 회합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회합주기 A가 B보다 짧은 거 맞죠? 자, 니은 공전궤도 긴 반지름 이거입니다. 이거. 긴 반지름은 A가 B보다 길다. A가 더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되짚어볼게요. 전체 공전 궤도 면적 분의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1년 동안 쓸고 지나가 면적입니다. 자, 이 분수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공전 주기가 8년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전체 면적 중에서 1년 동안은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을 휩쓸고 가나요? 1년 동안? 그렇죠. 1년 동안 8분의 1을 휩쓸고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년 동안 8분의 1을 휩쓸고 가니까 여기에 8번을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8년이라는 시간을 곱해서 총합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면적이 1이라는 거니까.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1년 동안은 이렇게 8분의 1,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공전하고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공전 주기가 4년이라면 1년 동안 얼마만 공전해요? 1년 동안. 그렇죠.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큼을 공전하겠죠? 이렇게.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큼을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큼 총 4년을 공전해야지 전체 면적 1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세요. 전체 공전 궤도 면적분의 이렇게 1년 동안 행성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공전 주기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전 주기 8년일 때 1년 동안 쓸고 면적가 면적 8분의 1이고 공전 주기 4년일 때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 4분의 1이니까 이런 P분의 1의 규칙성을 띠죠. 그래서 P분의 1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전 주기는요, A가 B보다 더 긴데요. 따라서 공전 주기의 역수는 A가 B보다는 더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10개월 동안 관측한 화성의 겉보기 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있는 이 지점은 역행이 일어난 시기가 되겠죠. 역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역행이 일어날 때 적경이 감소하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B에서 D 방향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역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기역 방향으로, 즉 순행은 지금 이렇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인 기역 방향으로 겉보기 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장 보도록 할게요. 기역 A에서 화성의 겉보기 운동 경로는 기역 방향이다. 네, 이거 맞죠? 자, 니은. 화성이 뜨는 시각은 B에서가 D에서보다 빠르다. 자, 지금 B에서 D로 움직입니다. B에서 D로 움직이는데, 자, 지금 역행이 일어나는 이 C는요,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화성이 외행성이니까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외행성은 어디에서 역행하죠? 그렇죠. 겉보기 위치 중에 충에서 위치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충이에요. 자, 그러니까 B와 D는 각각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충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공전 방향이 이쪽인데 지구에 대해서 화성은 공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공전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B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D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럼 화성이 뜨는 시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G표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사람을 좀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여기 이 왼쪽 부분은 무슨 쪽이에요? 왼쪽 부분은 동쪽이 되고 왼쪽 부분은 동쪽이 되고 사람의 이 오른쪽 부분은 서쪽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자전했을 때 태양이 여기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동쪽에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동쪽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지금 B가 D보다 더 동쪽 하늘에 위치합니다. 자, B가 D보다 동쪽 하늘에 위치하니까 지금 B랑 D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떴다라는 얘기예요. B는요, 지금 떠서 이 정도밖에 못 왔고요. 자, B는요, 지금 떠서 이 정도밖에 못 왔고, 지금 D는요, 떠서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뜬 거예요? D가 먼저 뜬 거죠. 그래서 화성이 뜨는 시각은 B에서가 D에서보다 빠른 게 아니라 느린 게 될 것입니다. D가 훨씬 빠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C일 때 태양의 저기는 0도보다 크다.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충에 위치하고 충에서 저기를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값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마이너스 23.5도 정도인가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는 지금 충에 위치하고 이때 저기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정반대 방향에 있는 이 태양은요, 저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려보면, 자, 지금 지구의 공전궤도면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구 공전궤도면이 곧 황도면이죠. 공전궤도면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에 태양 위치하고, 그리고 이곳에 지구 위치하고, 여기 지구 위치하고, 자, 여기 화성이 이렇게 위치하는데, 자, 지금 화성의 저기가 지금 충에 있으니까 화성의 저기가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려면 지금 천구의 적도보다 아래에 위치하니까 지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해 가나요? 지구의 적도보다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화성의 저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은요, 지구의 적도보다 지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기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일 때 태양의 저기는요, 플러스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북반구에서 한대전선 제트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는 여름과 겨울에 한대전선 제트류와 대기 대수안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한대전선 제트류는 A와 B 중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일단
제트류는요, 서풍계열의 바람이다라는 거 바로 파악하면 A와 B 중에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 등압면 기울기 보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등압면의 기울기를 보아한데 지금 등압면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방향이 북쪽이죠. 그러니까 경사 방향 쪽으로 기압 분도력이 작용하고요. 기압 분도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쪽 방향. 자, 왜냐면 지금 북반구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B 방향으로 제트류가 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한대전선 제트류의 방향은 A다. 아니요, B라고 했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한대전선 제트류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낮은 위도에 위치한다. 자, 지금 이거는 자료 해석인데, 자료에서 이게 한대전선 제트류인데, 한대전선 제트류는 여름에 여기,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에 위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겨울보다 더 어디에 위치해요? 고위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에는 더 낮은 위도에 위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실제로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어때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자전축 이렇게 그려주고, 태양이 여기 있죠.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빛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이쪽에 도달합니다. 이쪽에 수직으로 입사해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지금 수직으로 입사한다라는 거죠. 어느 때?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자, 이렇게 그릴게요. 남반구에서 여기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순환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죠. 자, 적도 이렇게 그리고요. 태양 다시 이렇게 그리고 태양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북반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북반구에서 온도가 가열된 이 공기덩어리가 상승해서 이렇게 퍼져서 순환세포 만드는데, 그러니까 열대수렴대가 북반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열대수렴대가 여름철에 더 북상하죠. 열대수렴대가 북상하면 열대수렴대보다 북쪽에 위치한 중위도 고압대 그리고 한대 전선대 모두 북쪽으로 올라가고 순환세포 역시 모두 북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한대전선 제트류 같은 경우에는 한대전선대에 위치하죠. 한대전선대가 근데 북쪽으로 상승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요? 여름철에 이렇게 더 북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치우치게 돼요. 자, 따라서 이렇게 여름철에 더 북쪽에 한대전선 제트류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각각의 계절에서 지구의 모습으로 파악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자, 디귿 볼게요. 극순환은 여름철보다 겨울에도 확장된다. 이거는 자료 해석이죠. 자, 극순환은 이건데요. 여름보다 지금 겨울에 더 크게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T1에 출발한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을 나타낸 것이다. T3는 상승결 고도에 도달한 시간. 아, T3 상승결 고도에 도달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T5는 산 정상에 도달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결의 순기는 모두 비가 되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슬점과 기온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모두 불포화 상태의 공기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고 T3이 지금 일치한다라는 거죠. 왜요? 상승결 고도에 도달한 시간이니까 T3일 때는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서 포화 상태인 공기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포화 상태고요. 이때는 불포화 상태죠. 자, 그랬을 때 불포화 상태인 공기덩어리는 건조 단열 감률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만큼 건조 단열 감률 따르고요. 건조 단열 감률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건조 단열 감률 따르고 T3가 뭐라고요? T3가 상승을 고도래요. 상승 응결 고도. 자, 그리고
T5가 상정상인가 상정상까지는 지금 포화 상태죠. 그래서 포화 상태, 즉 수면 단열 감률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수면 단열 감률 따르다가 상정상에서 이제 하강하죠. 하강할 때는 다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강할 때는 이만큼 모두 건조 단열 감률에 따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T1일 때 이렇게 여기 위치한 공기덩어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갔다가 하강하는데요. 상승결 고도에 위치한 이 지점이 바로 T3일 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산 정상에 위치할 때가 T5일 때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T7은 여기에 위치하겠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T1에서 T 구간과 T6에서 T7 구간에서의 단열 감률은 같다. T1에서 T는 건조 단열 감률, T6에서 T7은요, 여기서도 건조 단열 감률 따르네요. 그러니까 단열 감률 서로 같다라는 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T4의 기온과 애실점은 같다. 자, T4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수면 단열 감률을 따르는 구간에 위치하니까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는 기온과 애실점이 같은 상태.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볼게요. 상대 습도는 T1보다 T7이 낮다. 자,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상대 습도는 포화 수승기압분의 현재 수승기압, 포화 수승기압분의 수승기압으로 구할 수 있죠. 이때 수승기압은 이슬점에 비례하고 포화 수승기압은 공기덩어리의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T1보다 T7에 더 높고요. 공기덩어리의 이슬점은 T1보다 T7에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T1보다 T7의 온도는 더 높고 이슬점은 더 낮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더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1보다 T7이 낮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습도 자체는요, 펜현상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펜현상의 정의가 뭐예요? 공기덩어리가 산을 타고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전보다 산을 타고 넘어오기 전보다 그 이후에 기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지고 상대 습도는 감소하는 현상을 펜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귿선지를 펜현상의 정의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펜현상의 정의에 따르면 산을 넘은 뒤에 공기의 상대 습도가 더 낮아야 되니까 T7의 상대 습도가 더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에서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10월 학력평가 지구학2 문항들 같이 풀어보았고,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나 설명과 관련된 피드백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10월 학력평가 치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